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없이 여리여리한 코스모스 같았다가 결국에는 맘모스 같아진 아내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가면서 누구나 변하듯 제 아내도 여리여리한 강수지 같았는데 듬직한 맘모스 같은 든든한 와이프가 되어버렸죠.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와이프분이 카리스마가 아주 넘치셔. 왕년에 큰일 하셔도 아주 제대로 하셨겠어. 저런 기세면 출마해도 되겠는데? 든든한 와이프분 두셔서 좋겠소. 웬만한 장정들보다 낫겠구만. 와이프가 대찬 것이 저보다 낫다라든지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미 장군이라도 되었겠다라든지 남편보다 아내분이 결단력이 더 있다라든지 처음 보는 사람들도 저보다는 눈이 아내에게로 쏠릴 만큼 멋진 사람이죠. 심지어 아이들도 가끔 아내에게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난이기는 하지만 저도 남편이라고 부를 때가 있을 정도랍니다. 아빠, 나 학교에서 캠핑 갈 거라고 텐트 치는 거 배워오라고 했어. 텐트? 아빠도 캠핑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텐트는 사본 적도 없는데 언제까지 해가야 하는 건데? 아니, 아빠 말고 엄마 말이야. 아빠는 당연히 할 줄 모르는 거 내가 알지. 엄마는 아마 알걸? 왜 아빠가 나서고 그래? 새삼스럽게.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히히. 아빠, 따님이 텐트 치는 거 알려달랍니다. 여러 과도기를 거쳐서 지금의 아내가 완성이 된 것이고 저 또한 좋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나이 들면서 의지할 곳이 하나둘 사라지는데 아내만큼 든든한 의지할 상대가 없거든요. 물론 저도 처음엔 그런 아내가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처음 봤던 모습 그대로이길 바라고 다른 이의 짝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한심한 생각을 많이 했었죠. 나도 늦게 결혼할 걸 그랬나? 나이 40에 너 결혼한다는데 왜 이렇게 부럽냐? 특히나 너 결혼한다는 분 보니까 우리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 생각도 나고 그러네. 그렇다고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간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절대 없으니까 부럽다고. 우리 와이프는 너 결혼할 사람보다 더 예뻤다. 참 풋풋하고 여리여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형 같아졌어. 와이프가 나한테 의지한다기보다는 내가 완전 의존하고 있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 그런 것도 좋은데 그냥 한 번씩 내가 와이프랑 사는 건지 이성적인 감정이 아닌 인생 동지랑 사는 느낌이 들고 그러네. 결혼하니 배우자가 너무 변해버렸다. 변해버려서 실망이다 라고 하기도 하죠. 더 심한 경우에는 그런 변한 모습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기도 했고요. 그런 것도 넘어서서 심한 사람들은 서로 투명 인간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았죠. 그런데 그게 꼭 외형적인 이유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저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특히 아내가 심하게 변한 상태였던지라 더욱 살아가면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버리려고 던져놓은 걸 왜 당신이 입고 있어? 그거 완전 낡고 구멍 난 데도 있어. 그걸 왜 입고 있냐고. 참나. 그런 걸 궁상이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아. 내 눈에는 멀쩡하구만 뭐. 게다가 이거 재질이 모다리라 이거 살 때 꽤나 주고 샀었잖아. 당신도 촉감 좋다고 좋아했었고 말이야. 꼭 아까워서 안 버린다기보다는 이거 살 때 추억도 같이 버리는 것 같아서 그러지. 이거 당신이 이직하고 처음 돈 써서 산 거였잖아. 의미 있는 거잖아. 그깟 싸구려 낡은 런닝의 의미가 뭐가 어디 있어. 당장 벗어. 빨리 내다 버리게. 앞으로 버릴 때는 갈기갈기 찢어놔야겠다. 우리 집에 버린 거 주워 쓰는 사람이 있어서 가지고 마음 놓고 버릴 수도 없구만. 그리고 보기에도 너무 흉해. 겉에 뭐라도 걸치고 있던가. 여자가 돼서 어찌. 말을 말자 말을. 한두 번이냐? 그거 버려. 내 눈 더 버리기 전에.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자 눈앞에 있는 아내를 흐린 눈으로 보려고 노력도 하고 가끔은 같이 있어도 나 혼자다 라는 자기 최면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아내는 맘모스 같다고 했잖아요. 투명 인간 취급할 수 없는 노릇이고 존재감이 꽤나 커서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데 저도 처음엔 이런저런 어리석은 짓 꽤나 많이 했습니다. 싫었다가 무서워도 했다가 꺼려하기도 했었죠.
그러던 중 단단하고 거침없는 아내가 알고 보면 여리고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는 아내를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바꾸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내가 아니라 제 자신이라는 것을 크게 깨달았거든요. 겉모습과 태도가 강해 보인다고 해서 정말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 겉보기와 다르게 속은 여전히 무르고 여리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저는 저와 제 든든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자면 지금도 생생합니다.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팔에 하얀 얼굴, 작고 아담한 키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까지. 아내는 그 누가 봐도 그 누구라도 첫사랑으로 삼을 만한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긴 생머리를 휘날리면서 늘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희순 씨, 오늘은 어디 갈까요? 우리 산책도 좀 하고 날씨 좋으니까 바람도 쐴 겸 시외로 좀 나갈래요?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제 이름이라도 불러주면 그것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절 불러주는 소리 한 번 더 들으려 못 들은 척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같이 연애할 때 아내의 키가 155 정도 되었고 제 키가 178 정도였는데 제가 하도 내려다보니 시선을 맞추고 싶다면서 잘 신지 않은 힐을 열심히 신고 나왔었어요. 아닌 척하기는 했지만 발이 얼마나 아픈지 한참을 걷다 보면 조금씩 걸음이 느려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꼭 제가 업어주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론 아내가 힐을 신고 나오면 좋았습니다. 제가 많이 업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업히면 이런 게 솜털 같다는 건지 살랑살랑 아내의 머리카락이 제 볼을 닿는 것도 기분이 너무 좋았고 꼭 제 귓가에 힘들지 않냐 내려달라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희순 씨, 저 방금 전에 희순 씨랑 밥 2공기나 먹었잖아요. 그래서 무거워요. 얼른 내려줘요. 그리고 제 가방에 책도 들어서 더 무겁다고요. 얼른 내려봐요. 이러다가 희순 씨 허리 나갈 수도 있어요. 디스크 올 수도 있다니까요. 얼른요. 밥 2공기가 진짜 공기였나 봅니다. 하나도 안 무겁네요. 걱정 하덜덜 마세요. 내가 오늘 나른 물건들이 미연 씨 무게 1000배는 될 겁니다.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마요. 이렇게 평생도 업어줄 수 있겠구만. 그럴 때면 아내와 저 둘만 이 세상에 있는 기분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결혼하고도 한 번씩 아내를 업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부끄러워하면서 얼굴이 벌개졌는데 그 모습도 정말 귀엽고 예뻤습니다. 정말 평생 업어주고 싶었죠. 하지만 평생 업어도 모자랄 만큼 아내와 저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와 살고 있었고 아내는 양쪽 부모님이 모두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승낙을 받으러 처가에 갔을 때 처음엔 장모님께서 반대가 심하셨어요. 아무래도 무조건 홀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인데다 제 형편이 썩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아내는 절 믿고 저만한 사람이 없다고 장모님께 온 마음을 다해 설득을 했습니다. 나는 내 딸이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가 않아. 자네도 알겠지만 누가 외아들의 홀어머니 집에 자기 딸 보내고 싶겠나. 아마 자네도 이해할 거라 믿네. 우리라고 이렇게 반대하고 싶겠냐고. 형편이라도 좀 좋으면 어찌 고려해보겠는데 뭐 하나 썩 맘에 드는 게 없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미안하네. 진짜 결혼은 허락 못 해주겠어 우리는.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누가 보면 우리가 꽤나 부자에 잘난 집안인 줄 알겠어.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부족하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도 부족한 건 없다는 거야. 형제 없어서 좋은 거지. 부양을 맡아줄 다른 형제가 없다는 게 다른 의미로는 나 시집살이 시킬 사람이 있어봐야 시어머니 한 분이라는 소리고 돈이 없는 건 앞으로 이 사람이랑 나랑 열심히 벌 수 있다는 소리고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뭐든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작부터 괜한 문제 만들지 말고 허락해줘. 이 사람이 못 믿어오면 날 믿어 엄마. 내가 진짜 기똥차게 시집가서 잘 산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게. 응? 아내의 그런 대참 모습은 아무래도 결혼 승낙을 받던 그때부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태 순하고 여린 모습만 보다가 그렇게 자기 주장 확실한 모습을 보니 의외이기도 하고 더욱 반하기까지 했거든요.
너무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아내의 말 때문인 건지 장인 장모님은 못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상견례도 잘하고 식도 잘 올렸어요. 표정은 내내 안 좋으셨지만 아내의 말대로 저도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서 장인 장모님께 아내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장모님 예상대로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만 했고 아내도 각오했기에 불만이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도 아내를 꽤나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부모 복은 없어도 처복은 두둑한 모양이다. 이렇게 콩알만 하고 귀여운 철을 얻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조그만 아가가 손도 야무지고 못하는 것도 없고. 안 봐도 보여 나는. 우리 새아가 아주 야무지게 잘 살 것 같아. 그렇고 말고. 아가,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너희 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살면 돼. 나는 적당히 살다 갈 테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 둘만 생각하면서 서로 위해주고 그러고 살아. 에이, 어머니 무슨 말이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저희 둘이만 행복하게 살면 안 되죠. 어머니도 같이 셋이서 행복해야죠. 안 그래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랑 이희도 행복하고 좋아요. 그리고 빠져 계시지 마시고 저 시집살이 시키셔도 되고 잔소리도 팍팍 해주세요. 저 그런 간섭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저희랑 같이요. 신혼 초에는 아내는 원래 일하던 출판사를 계속 다녔고 저 또한 19살부터 다니던 물류 유통회사를 이어서 다녔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만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알게 되었어요. 물류회사가 작은 회사이다 보니 작은 바람에도 금세 휘청였습니다. 그래서 정직원이 아니었던 직원들을 하나둘 내치게 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잘려나가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버렸고 그 당시에 아내 뱃속에 우리 첫째 딸이 있었던지라 말을 꺼내기도 많이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에서 깡소주에 한 손에 단무지를 쥐고 해가 질 때까지 마시다가 겨우 집에 비틀비틀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술을 잘 안 먹는 제 모습에 놀라 달려왔고 저는 그제야 술김에 털어놓았어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나 잘렸어. 버텨보려고 했는데 정말 가차없이 나부터 쳐내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진짜 정직원들 휴가 땜빵도 다 하고 하루에 쉬는 시간에도 일 다 하고 일부러 찾아서 다 했고 장인 장모님 말씀처럼 대단한 사람까진 아니더라도 훨씬 나은 모습 보여주려고 용을 썼는데 안 됐어. 어쩌면 좋지? 나 지금 너무 두렵고 무섭다. 뭐 다른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무섭고 너무 힘들어 여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요 근래에도 한 번씩 그 모습을 따라하며 놀리는 아내의 말에 의하면 제가 아기처럼 아내에게 안겨서 온갖 꼬장 다 부리면서 간간히 혀도 깨물어 가면서 울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딸, 네가 술 먹고 꼬장 부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 아빠 닮아서 그래, 너는. 네 아빠는 아주 진상이었다니까. 네 아빠는 안주도 필요 없다. 자기 혀 깨물면서 소주 마시는 사람이거든. 그러고선 엄마 품에 안겨서 막 엉엉 운다. 진짜 네가 그 모습을 봤었어야 하는데 안주 대신 혀를 얼마나 깨물었나? 자기 입에서 피만 난다고 또 막 펑펑 울고 아프다고 울고 그때가 벌써 20년 훌쩍 지나버렸네. 돌이켜보니 웃음이 나지. 그때 생각해보면 고작 20살 초반이었어요.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군도 생계곤란으로 면제받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뛰어든 일이었기에 다른 이들보다 회사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은 애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네요. 그 당시의 아내는 바로 몇 달 뒤에 출산 휴가를 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 때문인지 휴가를 쓰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사무실 안에서 앉아서만 하는 일이니 일하다가 애를 낳아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나 되게 쉽게 일하는 거, 편하게 일하는 거. 사실 당신이 출산휴가 쓰라고 해서 쓴다고는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어. 이참에 애 가진 유세로 쉬어봐야지 했는데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었다니까.
우리 엄마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다가 미싱 다이 바로 밑으로 나도 나왔다고 했는걸? 나 그런 엄마한테 태어난 딸이야. 그니까 출산휴가 같은 거 사치지.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당신 회사 잘린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아는 친구 남편도 정리됐다고 얼마 전에 그러더라. 근데 일할 곳은 생각보다 많아. 게다가 당신 5년이나 경력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조금만 더 알아보면 여기저기 회사에서 어서 옵쇼 할걸? 아내는 늘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그랬기에 저는 덜 걱정하고 덜 초조해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실직을 하고 다시 취업하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에 군 면제자에 고작 물류회사 막내 일만 5년씩이나 한 저를 받아주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죠. 한 달, 두 달,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까지 저는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덕인지 뭔지 그로 인해 아내가 아이를 낳고 몸조리하는 것을 저는 다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와 산부인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빵집이 하나 있었는데 아내가 그 앞에 한참 서서 빵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먹고 싶은 거 사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한참 쇼윈도를 보다가 한 개 집어든 것이 소보로 빵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소보로 빵을 제일 좋아한다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내가 빵 먹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었는데 아이가 져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그 빵집을 지나치게 되면 맘모스 빵은 한두 개씩 사다가 아내를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또 아내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좋아했어요. 고맙다고 맛있다고 말이죠. 아내는 결국에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너무 예쁜 우리 첫째 딸이 태어나 있었죠. 아내는 막 달려온 절 보고는 빨리 왔다며 엄지를 척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어쩌면 잠시나마 해이해져 있었는데 첫째가 나오니 다시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서 정직원 연연하느라 기간이 길어졌던 취업을 그저 잡일꾼부터 다시 시작으로 택배사에 취업을 해버렸습니다. 아내는 조금만 더 알아보자고 했지만 딸아이에게 백수 아버지로 인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인 택배회사였고 복지도 없고 환경도 안 좋았지만 저보다 어린 대표이사의 업무 능력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고요. 박봉으로 시작했지만 조금씩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던 회사라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적게 벌지만 그만큼 적게 일했습니다. 이전 회사는 13시간을 일했는데 옮긴 회사는 7시간만 일하는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간조로 일을 하고 아이를 봐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시간에 반대로 제 업무 시간을 정해두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아내는 아이를 낳고도 몸조리 제대로 못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와는 달리 정규직이었고 저와는 달리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아내였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특히나 제 월급의 2배가량을 아내가 벌었기에 그래서 놓칠 수가 없었죠. 내가 쉬어서 뭐해. 이제 당신도 안정적으로 직장 잡았고 나 꼭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요즘에는 여자도 자기 경력 쥐고 안 놓으려고 얼마나들 노력하는데 게다가 나만큼 독하게 버틴 사람 없어서 조금만 더 하면 나 과장으로 승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나 대단하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칭찬만 해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아내는 20여 년이 지나서는 속내를 처음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못 살았을 거라고요. 그때 진짜 나 죽을 똥 쌌지. 지금 다시 그렇게 살라면 나는 죽어도 안 하련다. 못할 짓이야. 남자들 틈에 끼어서 눈치 보고 애 걱정이라도 할라 치면 어찌나 꼽을 주던지. 하여튼 가정 있는 놈들이 더하더라니까. 내가 눈치 없이 자리 차지하는 사람 취급하더라고.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어떤지 모르지만 엄마 때는 그랬다. 뭐만 하면 여자가 하면서 똑같이 실수를 해도 내가 하면 집에 가서 애나 키우지 왜 나왔냐고 그러고. 그때 그렇게 말하던 것들 주둥이를 다 찢어놓고 왔어야 하는데 아우 다시 생각하니 열받네. 암튼 죽다 살았지 그때는. 과거로 돌아가기도 싫다 나는. 에잇 되트태다. 아내는 입버릇처럼 죽을 뻔했다고 힘들었다고
장난식으로 말하지만 저는 그때의 아내에게 여전히 고맙고 미안할 뿐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저도 월급이 오르면서 저희 집에도 안정기가 찾아왔습니다. 웃을 새 없이 바쁘게만 살다가 아이 데리고 놀러도 가고 아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외출도 하고 회사에서 쌓인 휴가도 사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모님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고 어쩌면 그때부터 아내가 밝은 미소를 잃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만나고 결혼하고 그 어떤 순간에도 우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내는 실신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볼이 다 트고 눈에 핏줄이 다 터지고 내내 이마에 핏줄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장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도 보지 못했어요. 장모님 보내드리고 아내는 이틀 뒤에나 깨어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와 아이만 챙기려고 들고 꼭 장모님의 죽음을 회피하려는 듯이 굴었죠. 제가 보기에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내에게 더 낫겠다 싶어서 다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죽음도 바쁜 현실 속에서 금방 잊혀졌고 아내는 많이 나아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혼자 계시는 장인어른 걱정에 한 번씩 들러보는 것으로 나름의 위안을 삼는 듯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어머니께서 아내를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 번씩 얼굴을 쓸어주시고 등을 쓸어주시면서 다른 말 없이 괜찮냐는 듯이 아내를 돌봐주셨고 아내 또한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기에 그때마다 조금씩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여느 때처럼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서는데 특이한 풍경이 보였어요. 아내의 발목을 어루만지고 있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보며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죠. 어찌 된 일인지 모르니 오늘 미연이랑 마트에 갔었는데 말이다. 갑자기 불이 났다고 사람들이 우르르 뛰쳐나가지 뭐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건너편 건물에서 불이 크게 나서 사람도 많이 죽고 큰일이 한 번 났었잖아. 그래서 아차차 하던 찰나에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 내가 무릎이 안 좋으니 요지부동이었는데 우리 미연이가 날 번뜩 안고 냅다 뛰지 뭐냐? 나보다 체구도 작은 애가 어디서 그 힘이 났는지 날 안고 막 냅다 뛰는데 나와서 보니까 발목이 돌아갔지 뭐야. 병원에서는 근육이 놀랐을 뿐이라는데 수술까진 안 해도 된다지만 이것 좀 봐라. 발목이 2배가 되도록 부었어. 어쩌면 좋아. 여리여리한 아내가 어머니를 안고 냅다 뛰었다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또 어느 날은 아내와 창고형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아내가 워낙 키가 작으니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 손에 들려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고개로만 까딱까딱하면서 아내를 찾고 있는데 저 멀리서 무슨 굉음이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미니 아빠! 나 여기야! 바로 뒤에! 처음에는 무슨 방송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쩌렁쩌렁 울리던지 문제는 저 말고 모두가 바라보았어요. 와, 저 아줌마 목총 보소. 아니 내 콜이 다 울리네. 누가 두성과 복식 호흡으로 사람을 다 부를까 싶었는데 돌아보니 아내가 정말 멀리 있었고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었습니다. 그런데 꼭 바로 옆에서 귓가에 부르듯이 목소리가 컸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 뒤에 제가 본 것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기저귀랑 물티슈, 분유 같은 걸 많이 샀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카트를 원하는 곳으로 다 끌 수가 없었습니다. 몇 발자국 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카트가 꽉꽉 막혀서 아내나 저나 거의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생수까지 들면서 거의 인간 나무처럼 목, 양팔, 옆구리까지 많이도 끼고 있었는데 저 먼 발치에서 방송으로 아내가 들고 있는 분유 말고 다른 회사 거 분유를 세일한다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그 모든 걸 다 들고 뛰어가는데 축지법이라도 쓰는 줄 알았어요. 그 작은 사람이 사람들 사이사이를 볼짝볼짝 뛰어서 손도 없는데 머리에 이고 지고 어깨에도 얹고 그 세일하는 분유를 제 눈앞까지 다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완전 횡재했어. 이거 맨날 비싸서 내 새끼 싼 것만 먹였는데 이 비싼 걸 세일을 다 하네. 웬일이야.
오늘은 맛있는 분유 먹일 수 있겠다. 완전 좋아. 그 모습에 아내가 진짜 대단해 보이더군요. 무거운 걸 하도 들어서 마트 다녀와서 옷 갈아입을 때 보니 어깨부터 손목, 그 어디 빨갛지 않은 곳이 없었거든요. 괜찮냐고 묻자 아이 분유만 보면서 웃으며 뿌듯해했습니다. 그게 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다 싶어서 기분이 이상하면서 아내와 아이에게 미안해질 뿐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초인적인 힘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첫째가 어린 아가에서 중학생쯤 되었을 무렵에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 해에 독감이 유행이었는데 아이가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토하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구급차가 근처 연속 추돌 사고로 모두 몰려서 늦어진다 하니 아내가 냅다 아이를 업어서 30분 정도 되는 병원까지 냅다 뛰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저는 없었고 이번에도 역시 저희 어머니의 증언만이 있었죠. 심지어 그때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지만 키 155cm인 아내보다 10cm가 더 크고 한참 먹었을 때였던지라 무게도 꽤나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런 애를 아내가 구석에 넣어둔 포대기까지 꺼내서는 작은 자신의 몸에 칭칭 감고 저희 어머니 손까지 잡아 뛰어갔다는 겁니다. 큰 길가 사고라 택시도 안 와서 하는 수 없었다고 말이죠. 제가 본 것은 없으니 그저 그랬구나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담당한 의사분이 제게 그러더군요. 다행히 어머님이 없고 바로 달려오셔서 고열까지는 면했네요. 요즘 독감 유행하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특히나 방치하면 아이한테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시력이나 청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하튼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안심하시고 숨 좀 돌리셔야겠어요. 아내가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아이가 시력과 청력을 고열로 잃을 수 있었다는 말에 저도 다리가 순간 휘청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위대하고 대단해 보였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아픈 손녀가 아닌 며느리 목 언저리를 보며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희순아, 자자 모가지 좀 봐. 어쩜 좋으냐, 다 쓸려서는. 아까 우리 미니 급히 포대로 싸느라고 지목이 저렇게 쓸리는 줄도 모르고 뛰어왔네. 오매 안쓰러운 거. 얼마나 아팠을꼬. 얼마나 아팠을꼬. 우시면서 다른 간호사분을 불러오셨어요. 저는 나중에야 보았는데 아내가 자신보다 훨씬 무거운 딸아이를 업고 오면서 하중이 너무 처지니 감쌌던 포대기 끈 때문에 꼭 아내의 목이 졸린 것처럼 펄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숨 넘어갈 듯 우시니 임시 방편으로 약을 발라주고 파스 정도만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도 아내는 괜찮다며 웃었어요. 자신도 어릴 때 고열을 앓았어서 눈이 많이 안 좋은데 자신을 닮을까봐 그것만 걱정되었다고 말이죠. 아내의 대답은 늘 괜찮아였어요. 제가 회사에서 2차례 승진을 하고 10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아내가 아닌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뭐만 말하면 아내 하기 바빴죠. 여보, 내가 일주일 뒤에 회사에 큰 행사가 있어. 그래서 우리 사장님 사모님이랑 다른 임원들 와이프들 다 오거든. 그때 당신도 같이 갔으면 하는데 그때 입을 옷 좀 사지. 당신 평소에 맨날 나랑 미니가 버린 옷만 주워 입잖아. 그러니까 이참에 옷을. 안 해. 나는 안 해. 그런 데는 어울리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안 해. 안 할래. 억지로 거기 가려고 옷 하나 사면 뭐래? 그때 한 번 입고 못 입는 걸. 너무 아깝잖아. 그럴 돈 있으면 우리 미니 핸드폰 사달라고 징징대는 거 그거나 하나 사줘버리지. 나 안 가도 되는 거잖아. 난 싫어, 여보. 뭐든 안 해 못해 싫어였어요. 이해는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도 많이 실망스러웠죠. 저도 와이프랑 여기저기 좋은 데도 가고 싶고 이쁜 거 사주고 싶은데 아내는 그럴 때면 그 돈이면 그럴 돈 있으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자존심도 좀 상했어요. 내가 잘못 벌어서 그런 건가? 궁상이 인이 배인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니와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더더욱 아내가 변해갔어요. 특히나 외형적으로 많이요. 아내가 연애 때부터 늘 단정한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였는데 아이 키우고 일하면서 노랑 고무줄로만 머리를 묶길래 큰맘 먹고 회사 여직원에게 부탁까지 하면서 예쁜 머리핀을 샀습니다. 그걸 들고 집으로 막 들어왔는데 집에 양이 2마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머리를 뽀글하게 말아버린
두 마리 양이요. 저희 어머니와 아내가 딱 뒤돌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가 저를 딱 돌아보는데 저도 모르게 기겁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머리를 그렇게 빠글하게 말아댄 건지. 그러기엔 아내 나이가 그때 고작 40 조금 넘었을 때였는데 뽀글머리라니요. 당황스러워서 말도 더듬으면서 물었습니다. 여보, 꼬라지가 그게 뭐야? 아니 왜 머리를 그렇게 말았느냐 말이야. 오늘 미용실 간다는 게 어머니 머리만 말려고 한 거 아니었어? 너무 이상하잖아. 당장 다시 해. 어머닌 옆에서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저게 뭐예요? 아직 할머니도 아닌 사람 머리가 저런다는 게. 내일 당장 가서 머리 다시 해. 당신 주려고 고급 머리핀도 사왔단 말이야. 짧아져서 기르려면 한참이나 길러야겠네. 40여 년 긴 머리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아니, 나는 어머님이 맨날 이 머리 하시기에 귀여워서 따라해본 거야. 근데 생각보다 진짜 완전 편하다. 머리 말리고 드라이도 안 해도 되고 진짜 몽실몽실하니 느낌도 좋고. 어머님 말씀대로 거기 원장님이 아주 컬을 기똥차게 마시더라고. 이거 나 죽을 때까지 안 풀릴 것 같아. 하하하. 너무 걱정하지는 마. 나는 중화제도 조금 넣었어. 며칠 있으면 자연스럽게 풀릴 거야. 이 아까운 걸 뭘 또 풀어? 어머님, 여기 원장님 경력 몇 년이라 했죠? 맞아. 어머니들 머리만 몇만은 하셨대. 그니까 내가 몇만 번째 손님인 거지. 얼마나 귀한 경험이야.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내 말대로 며칠 뒤에 자연스럽게 머리가 풀리기는 했지만 예전 머리가 너무 그리워질 정도로 어머니와 며칠간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깜짝아. 당신이었어? 난 또 머리랑 옷까지 같아서 어머니인 줄 알았네. 둘이 분신술 쓰는 것 같아 정말. 어제는 미니가 할머니 보고서 엄만 줄 알았다 하던데 미치겠다 정말. 제가 그렇게 화들짝 놀랄 때면 아내는 어머니와 손뼉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부 사이가 좋아서 오히려 너무 좋아서 아내와 거리가 생기게 되었어요. 한 번씩 와이프가 어머니로 보이는 것이 컸죠. 밤에 한 침대 쓰는데 어머니와 잠이 드는 느낌이었다랄까요. 한 번은 아내와 같이 시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딸 아이와 병원에 정기 검진을 가셔서 아내와 저 둘만이 시장에 가게 되었는데 평소엔 몰랐는데 둘이서 얼마나 시간을 안 보냈으면 아내와 오래간만에 둘이 있는 시간이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별로 말이 없고 아내 또한 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살 것들을 담다가 제가 이것저것 봉지를 쥐고 여러 상점을 들리다 보니 과일 담은 봉투를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지 하고 아내에게 용기 내서 말했는데 여보, 내가 그 배에 내 알 산 거 잃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사야겠어. 어디다가 뒀는지 모르겠네. 미안, 다시 사오자. 그러자 제 말을 들은 아내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뭘 다시 사? 당신 배 한 알에 얼마인 줄은 알아? 10,000원이야, 10,000원. 내 알이면 40,000원이야. 40,000원이면 우리 네 식구 한 달 전기료 수도세보다 많은 돈이라고. 알아? 근데 그걸 찾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미친 거야? 돌은 거냐고. 아마 제가 돌았다고 그 시장에 있던 사람 전부가 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리도 작은 제 아내가 그렇게 소리쳤으리라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누가 그런 거야? 어디야 하면서 고개를 왔다 갔다들 하셨거든요. 저는 너무 놀래서 미안하다고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는 시장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찾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배에 내 알을 다시 사서 아내에게 왔습니다. 다행이야. 보니까 내가 시장 가운데 있는 남자 화장실 세면대에 배를 두었네. 요즘 나이 들어서 그런가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해. 얼른 가자. 늦겠다. 당신 배고프지 않아? 가는 길에 당신 좋아하는 맘모스 빵 좀 사갈까? 서두르는 제게 아내가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건 찾아서 좋아서 웃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게 눈짓으로 아내의 왼손을 가리키기에 쳐다보니 배가 내 알, 봉투에 담긴 게 있었어요.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 뭐긴 뭐야. 당신이 잃어버린 배지. 배가 아주 배가 되어서 돌아왔네. 신기하네.
4개가 어떻게 8개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요술인가? 아유, 이 인간아, 찾아와야지 그걸 사와? 내 그럴 줄 알고 싹 뒤졌어. 아내 말이 과일 가게 주인이 우리가 놓고 간 것을 다시 담아놓고 두고 간 거 없다고 우겨서 한판하고 왔다는 겁니다.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는 씩씩대는데 진짜 그 모습이 메모드 같았어요. 그래서 무서운 아내의 어깨를 쓸어내리며 화풀라고 배는 환불해 오겠다고 하고는 미친 듯이 달려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려 있어서 가는 길에 빵집에 차를 세우곤 맘모스 빵을 5개 사들고 왔죠. 그렇게 아내가 무서워져 갔습니다. 제가 물류 유통 택배 일을 하다 보니 한 번씩 화물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제 주 업무는 아니지만 확인하는 것도 제 업무 중 하나였던지라 회사차 점검 후 제가 몰아서 회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아파트 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슬쩍 치게 되어서 그 자전거가 풀썩 쓰러졌어요. 그래서 같이 탄 직원과 내려서 상태를 보고 있는데 멀쩡했어요. 주변을 한참 돌아보다가 다시 타고 가려는데 한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소리를 치시는데 저는 순간 제 와이프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가냐고 노발대발을 하셔서 쩔쩔매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죠. 저희가 그냥 일반 차였으면 세세히 잘 따지고 들었을 텐데 회사 로고가 떡하니 박힌 제일 자주 가는 아파트 단지였기에 그저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 내 경비원 분이 중재를 해주셔서 말로 잘 협의가 되고 끝났습니다. 다시 차에 동료와 타서 돌아가면서 그 아주머니 욕을 좀 했어요. 시작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꼬투리를 잡았냐고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저도 모르게 우리 와이프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유, 아주머니 성질은 그냥 가려고 했던 우리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큰 목소리로 호통을 다 치시는데 아파트가 쩌렁쩌렁 울리더라. 보통이 아니야. 아유, 근데 남일 같지가 않다. 우리 와이프도 목청 그렇거든. 화낼 때 진짜 무섭고 좀 뭐랄까, 이제는 여자로 안 보이고 장군 같아. 오죽하면 와이프가 내 머리카락에 먼지 떼어주려고 손을 올리는데 나도 모르게 가득 올렸다니까. 때리는 줄 알고. 뭐 지금은 이렇게 내가 웃지. 웃는 게 아니야. 무서워. 흠칫흠칫 놀래. 원래 그런 여자 아니었거든. 지금도 조금 해가지고 딸내미보다 체구도 작은데 뭔 놈의 밥은 또 머슴같이 먹고 기차 화통 삶아먹은 목소리에 머리는 빠글빠글. 연애 때 신던 신발을 여적 신어요. 답답해 죽겠어. 내가 예전에 꽤 못 벌었거든. 지금은 운 좋게 좋은 대표 만나서 한 자리 차지했지만 와이프가 고생 많이 한 거 잘 아는데 이제는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 계속 그러니까 내가 와이프가 여자로 안 보이고 와이프가 피해자고 내가 가해자가 된 기분이야. 선배님, 저희 와이프도 그래요. 와이프가 아니라 엄마 같달까요? 근데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설레는 건 저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와이프가 엄마 같은 건 평생이잖아요. 내가 아플 때도 그렇고 힘들 때도 그렇고 어딘가 기댈 때가 필요할 때도 와이프밖에 없더라고요. 어릴 때는 엄마가 그런 거 다 해줬잖아요. 저는 제가 가장이고 돈 버니까 내가 제일 힘들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어쩌면 돈 버는 게 제일 단순하고 쉬워요. 돈만 벌면 땡이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전업주부라 애들 다 챙기면서 저도 다 챙기는데 자기 몸은 안 챙겨요. 고쟁이 같은 거 입고 애기들 때문에 지저분한 옷만 입고 남은 것만 먹고 그러는 거 보면 저도 모르게 찌푸려지는데 돌아서서는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래요. 저한테는 맨날 뜨끈뜨끈하고 새 것만 먹이거든요. 아이들에게도요. 우리 와이프 얼마 전에 갑상선 수술했다 했잖아요. 그때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아파서 내가 우는 건데 우는 저를 달래요. 그때 마음은 말로 다 못해요. 저희 와이프도 아까 아주머니처럼 기세고 무섭고 말도 잘하고 엄청나요. 그래도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수술하고 말도 못하고 쌕쌕대는데 안쓰럽고 온 집안이 불행한 느낌이었거든요. 와이프는 그런 거예요. 여자이기도 한데 나한테는 집이고 전부예요. 형님도 다 알면서 잠깐 저한테 투정하시는 거예요. 알잖아요. 형수님도 대단한 거. 아내가 왜 아내인 줄 아세요? 내가 진짜 이 사람뿐이구나 해서 아내래요. 제 딸이. 그때는 회사 동료에서 그저 제법이라고 웃고 말았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엄마 두 분 모시고 싶지 않았거든요. 와이프가 제게 기대게 하고 싶었고 제가 더는 기대고 의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연애 때부터 결혼하고 제가 힘들 때 내내 아내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때로는 애처럼 울기도 했었으니까요. 남은 여생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부부로서 남편으로서 저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오만이고 착각이었어요. 저는 나름 아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듬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가 맘모스 빵을 안 먹길래 생색낼 생각으로 5개나 사서는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는 딸아이랑 산책을 나갔고 어머니만 집에 계셨어요. 어머니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아이 우리 미연이 좋아하는 맘모스 빵 잔뜩 사왔는데 어디 가고 없대? 미연이 민이랑 운동하러 나갔지. 민이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살쪘다고 막 요새 짜증이 많잖아. 그 손에 든 게 맘모스 빵이요? 그거 김치 냉장고에 쌓였어. 왜 또 사와 그걸? 누가 다 먹는다고. 아이 어머니 뭘 모르시네. 미연이가 맘모스 빵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민이 가졌을 때도 맘모스 빵만 먹었어. 제일 맛있다고. 에휴, 내가 너 같은 걸 새끼라고 낳았다 내가. 이렇게 눈치 없는 새끼. 미연이가 무슨 맘모스 빵을 좋아해? 미연이는 생크림 들어간 거 안 먹어. 앙금도 싫어하고 내 눈앞에서 맘모스 빵 먹는 거 한 번을 못 봤구만. 저번에 냉장고 청소하면서 그 빵 쌓인 거 보고 한참을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애비가 왜 이렇게 이 빵 사오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줄 안다는 거야. 돈 없어서 제일 큰 빵 집었던 건데 또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네가 가슴 아플까 봐 말을 못 하겠대. 그래서 내가 치워버리면 단박에 알 거라 그랬지. 알기는 개뿔. 더 사들고 와불었네. 아이고야 이거 누가 다 먹노. 제가 진짜 몰랐거든요. 생각해보니 첫째를 가졌을 때 형편이 가장 안 좋았고 입덧을 하던 아내가 그나마 들어가던 게 맘모스 빵 위에 조금 얹혀져 있는 소보루 딱 그 부분만 목에 넘어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랬던 건데 저는 여태 아내가 그걸 좋아하는 줄 알았지 뭐예요. 너무 미안해서 사들고 온 맘모스 빵을 한참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내와 딸아이가 들어왔고 딸아이가 먼저 제가 쥐고 있는 빵을 보았습니다. 제과점에 제일 맛없는 빵이다. 요즘도 그 빵이 나와? 신기하네. 엄마가 저번에 그랬잖아. 돈 없을 때 배 채울 때 먹은 빵이라고. 나 가졌을 때 맘모스 빵 많이 먹어서 내 이름을 맘모스라고 지으려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살이 안 빠지나 봐. 엄마가 태명 맘모스로 지어가지고 못 살아 정말. 그나저나 아빠는 저 맛없는 걸 뭐 저리 많이 사왔어? 누가 먹는다고? 딸아이 말에 아내는 급히 딸아이를 방으로 밀어 넣었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제야 말하더군요. 이제 소화가 잘 안 돼서 빵 같은 걸 안 먹는다고 말이죠. 거 뭐하러 사왔어? 나 밀가루 같은 거 잘 안 먹어 이제. 좀 있으면 나도 할머니 소리 들을 나이야 이 사람아. 밥도 부대끼는 마당에 그 큰 빵을 언제 다 먹어? 내일 회사 갈 때 챙겨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먹어. 알겠지? 어머니, 미니 빼두고 우리끼리 과일 먹을까요? 제 눈도 못 마주치고 주방으로 쏙 들어가서는 황급히 과일을 꺼내 씻어대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따라 들어가서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왜 진작에 말 안 했냐고. 완전 바보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자 아내는 그냥 이라고만 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말을 못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딸아이에게 적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이야, 네 엄마 좋아하는 거 뭐 음식이나 물건이나 여기 다 적어줘봐. 아빠가 좀 보고 공부 좀 해야겠어. 너무 늦게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학도이시군요. 일단 내가 아는 것만 56,000개 되는데 최대한 추려서 적어볼게. 엄마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아빠의 이런 태도 매우 옳다고 본다 나는. 엄마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나 몰라. 나한테 장신구 같은 거 귀찮아서 싫다고 해놓고는 아까 운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액세서리 노점상을 한참 쳐다보더라고. 엄마도 여자라네. 큰 소리를 잘 치고 힘도 세고 가끔은 너무 풀이한 아내가 그저 같이 사는 자연인 같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더라고요. 딸아이가 잔뜩 적어준 아내의 취향은 제가 알고 있던 것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쁜 걸 좋아하고
아기자기한 걸 모으는 그저 소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놈이랑 살면서 안 쓰고 안 먹고 양보하고 가족들만 챙기다 보니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어올 만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많이 늦었지만 그래서 저도 아내가 그간 해왔듯이 딸아이가 적어준 대로 하나둘 아내에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맘모스 빵이 아닌 카스테라를 사다 주었고 징그럽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말과 달리 같이 걸을 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저 막연히 알아서 준비해라 모임에 가자가 아닌 딸아이와 신중하게 옷을 골라 선물하고 회사 송별회도 갔습니다. 말로는 죽어도 안 간다 부끄럽다 해놓고 다녀와서 아내는 한참을 사준 옷과 신발을 몇 번씩 꺼내서 보고 만지고 그날의 일들을 자주 이야기했죠. 왜 그때 그 부장님 사모 있잖아.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이 좀 있으면 외국에서 돌아오는데 우리 미니 며느리 삼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좋다고 했지. 부모를 보면 자식이 보인다고. 그날 한번 봤는데 사돈 삼으면 좋겠더라. 그리고 대표님이 내 손 잡으면서 당신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겠다고 해주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게 싹 녹던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표식이나 하는가 봐. 당신이 왜 그렇게 그 회사에 오래 다니나 했더니 사람이 괜찮더라고. 그리고 딸아이가 가장 마지막에 적어주었던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아내와 꽃집에 갔다가 아내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에게는 드라이브나 한다고 했지만 도착한 곳은 장모님이 계신 곳이었죠. 장모님 돌아가시고 집이 힘들고 아이 키우고 제 어머니 챙기느라 아내가 장모님께 거의 와보질 못했습니다. 염두에 두고는 있었지만 저도 이기적으로 저희 집만 챙기는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보질 못했습니다.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장모님을 찾았고 아내는 오랜만에 뵙는 장모님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왔네. 이 사람이랑 결혼 허락해줄 때 우리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해서 내내 걸렸어. 엄마 가는 날까지도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 떵떵 쳐놓고 정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찾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보냈네. 그런데 나 진짜 이 사람이랑 잘 살았어. 잘 살아왔어, 엄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계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깍지를 끼웠죠. 앞에 말씀드린 아내가 맘모스, 원래 표기대로라면 멜머드 같다는 것은 코끼리같이 덩치가 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맘모스 빵 때문도 있고 맘모스는 멸종되었거든요. 몇백 년 전의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요. 그만큼 저는 제 아내가 그 어디서도 더는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사람입니다. 제 옆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인 거죠. 이것도 딸아이가 맘모스가 뭐냐고 한 소리 했었는데 맘모스 말고 유니콘이나 우담바라 그런 걸로 비유하라고 하네요. 여튼 저는 그런 아내와 남은 생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모두들 옆에 단짝을 잘 살펴주세요. 그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니.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